여러분, 25년 동안 매년 되게 안정적으로 현금을 찍어내는 아주 알짜 기술 기업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뭐 누구나 탐낼 만한 아주 튼튼한 기업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기업이 하루아침에 자사의 가장 크고 수익성 높은 사업부를 통째로 팔아치웠습니다. 아, 그거 참 월스트리트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번 돈으로 자기 주식의 무려 72%를 그냥 불태워 없앴어요. 네, 네, 완전히 빈 도화지 상태로 돌아간 셈이죠. 은행에 아주 두둑한 현금만 딱 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이제부터 최첨단 AI랑 인프라 기업 사냥에 나설 거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약간 무슨 넷플릭스 기업 스릴러물에 나올 법한 되게 극단적인 피벗 같은데 이게 데이터 스토리지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DTST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 기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가장 큰 기둥을 스스로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뼈대를 세우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엄청난 결단이죠. 그렇죠. 대부분의 경영진은 25년 정도 지나면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안주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편안하니까. 네, 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막 AI라는 키워드 하나에 시장 전체가 약간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과열된 상황에서는 이들의 행보가 훨씬 더 이질적으로 다가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논의의 핵심 미션이 바로 이 지점을 파헤치는 데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겁니다. 네, 거대한 기술 변화 앞에서 기업이 단순히 유행에 휩쓸려서 무모한 게 베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본을 재배치하고 가장 규율 있는 투자를 진행하는지 그 내부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도대체 2025년에 DTST 내부에서 어떤 재무적 결정들이 내려졌는지 그 가장 큰 사건이었던 클라우드 퍼스트 자회사 매각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DTST의 핵심 알짜배기 자회사였던 클라우드 퍼스트를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매각한 사건입니다. 와, 4천만 달러요. 덩치가 꽤 컸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 매각의 외형적인 규모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부분이죠? 그 이면에 있는 재무적인 수율입니다. 기업을 분할해서 팔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나 세금, 수수료 이런 걸 다 떼고 나서 DTST가 3,160만 달러라는 막대한 순수익을 손에 쥐었거든요. 오, 뗄 거 다 떼고도 3,160만 달러나요? 맞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무려 2,010만 달러가 고스란히 이익으로 장부에 딱 잡혔습니다. 와, 자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진짜 누수가 거의 없었네요. 네네, 대단히 정교하게 계산된 아주 깔끔한 엑시트였다고 볼 수 있죠. 아니, 보통의 경영진이라면 회사 통장에 갑자기 막 3,160만 달러가 꽂혔을 때 당장 눈에 띄는 화려한 인수합병을 발표한다거나 번듯한 신사옥을 짓는다거나 그런 외형 확장을 꿈꿀 거잖아요. 거의 10중 8구는 그렇게 하죠. 돈이 생겼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DTST의 CEO인 찰스 필루소는 번 돈을 회사에 막 쌓아두는 대신 무려 2,930만 달러를 공개 매수, 즉 펜더 오퍼에 쏟아부었습니다. 네, 그게 진짜 놀라운 포인트거든요. 심지어 그것도 주당 5.20달러라는 풀비엄을 딱 얹어주면서 말이죠. 이게 엄청난 결정 아닌가요? 엄청나죠. 텐더 오퍼라는 게 기업이 시장에 유통되는 자사의 주식을 되사기 위해서 특정 가격이랑 기간을 정해놓고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진이 주주 여러분, 우리가 이 가격에 주식을 되사서 소각하겠습니다 라고 딱 선언하는 건데 이 결정은 사실상 기업의 DNA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주식에 무려 72%를 걷어들였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 규모면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을 사실상 엑시트한 주주들에게 배당처럼 그냥 쫙 나눠준 것과 같습니다. 와, 그건 진짜 대박이네요. 그럼 안 팔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회사를 계속 믿고 주식을 팔지 않은 나머지 28%의 주주들에게는 회사의 미래 이익에 대한 지분율이 순식간에 3배 이상 폭증하게 되는 거잖아요. 파이가 줄어들었으니까 내 몫이 커지는 거군요. 그렇죠. 엄청난 가치 집중 효과를 선물한 셈이 되는 겁니다. 자본은 주주들의 것이라는 CEO 찰스 필루소의 경영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되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던 가족 소유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되게 좋은 값에 팔고
그 돈의 대부분을 가족들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며 두둑하게 나눠준 거네요.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 남은 잉여현금으로 완전히 새로운 하이테크 스타트업 투자를 시작하는 구조고요. 회사의 초과이익은 경영진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주주에게 직행해야 한다는 걸 구조적으로 딱 증명한 거군요. 네, 그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BST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매각 대금이 들어온 직후인 2025년 말 기준으로 통장에 약 4,100만 달러가 쌓여 있었거든요. 오, 4,100만 달러요? 네, 그리고 2,930만 달러 규모의 텐더오퍼를 완료하고 나서도 이들은 2026년을 부채가 단 한 푼도 없는 말 그대로 부채 제로 상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빚이 하나도 없다고요? 네, 어떤 은행 이자도 낼 필요 없이 순수하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1,000만 달러 이상의 잉여 실탄을 품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와, 1,000만 달러의 잉여 자본에 부채 제로. 확실히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체급 조절은 진짜 완벽하게 끝났네요. 아주 홀가분해진 거죠. 하지만 잠깐만요. 당장 매달 거대한 현금을 물어다 주던 핵심 사업부를 팔아치웠잖아요. 네, 팔았죠. 그렇다면 현재 이 회사의 본업이라고 부를 만한 메인 엔진은 대체 무엇이 남았느냐?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순이익 지표를 딱 보면 약간 착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착시 현상이요? 어떤 숫자가 나왔길래 그러죠? 순이익이 무려 1,92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순이익이 고작 52만 3천 달러에 불과했던 거랑 비교하면 완전 비정상적인 폭증이죠. 와, 거의 뭐 수십 배가 뛴 거네요. 네, 하지만 경영진은 컨퍼런스 콜에서 아주 투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 막대한 순이익은 클라우드 퍼스트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일회성 장부상 이익일 뿐이라고요. 아, 계속 돈을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DST의 남은 유일한 핵심 운영 자산은 넥서스라는 자회사 하나뿐입니다. 아니 수백억 원짜리 사업을 팔았는데 이제 주력 엔진이 고작 140만 달러짜리 매출을 내는 회사라는 건가요? 2025년 실적을 보면 넥서스 매출이 딱 그 정도잖아요. 네,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전년 대비 13.4% 성장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거 매출 규모가 너무 급격히 쪼그라든 거 아닌가요? 아무리 매출 총이익률이 44.4%로 개선됐다고 해도 이 정도면 그냥 뼈대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앞으로 막 무언가를 사냥하러 다니려면 든든한 본진이 있어야 하는데 140만 달러 매출로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 들거든요. 매출 규모만 보면 뼈대만 남았다는 평가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선택한 건 무거운 덩치가 아니라 아주 유연하고 단단한 기초 체력이거든요. 수익의 양보다 질을 선택한 거죠. 질을 선택했다. 어떤 의미죠? 넥서스가 제공하는 보이스 및 데이터 솔루션 비즈니스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반복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한번 딱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구독료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 거요? 맞습니다. 고객이 인프라를 사용하는 한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모델인 거죠. 게다가 단일 고객이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집중 리스크도 완전히 해소했어요. 그러니까 대형 고객 하나가 휙 이탈한다고 해서 회사가 휘청거릴 위험을 차단한 거네요. 네, 작지만 방어력은 극도로 높은 요새를 구축해 놓은 겁니다. 비록 주식 보상 같은 운영상의 이유로 판매 관리비가 9.1% 증가하긴 했지만 회사가 1년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고정 비용, 즉 연간 현금 연소율은 2026년 기준 2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와, 1년을 버티는데 200만 달러밖에 안 든다고요? 네, 회사를 굴리는 기본 유지비가 극단적으로 낮아진 상태인 거죠. 야, 1년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200만 달러인데 은혜리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쓸 수 있는 1,000만 달러가 넘는 현금이 있다. 이제 구조가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계산이 딱 떨어지죠. 결국 넥서스는 혼자서 막 엄청난 매출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메인 엔진이라기보다는 DTST가 다음 타겟을 향해 거대한 사냥을 준비하는 동안 회사가 마르지 않게 버텨주는 아주 단단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나스닥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유지비는 극히 저렴한 일종의 M&A 플랫폼이 완벽하게 세팅된 거네요. 맞습니다. 튼튼하고 가벼운 베이스 캠프에 두둑한 실탄까지 갖췄으니까 이제 경영진의 시선은 당연히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탄을 어디에 쏠 것인가? 그들이 새롭게 조준하고 있는 사냥터는 현재 전 세계 자본이 막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AI와 인프라 시장이죠. 거기로 가는군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특정 산업군에 특화된 AI 기반 버티컬 사스, 거대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GPU 인프라, 사이버 보안이랑 SOC, 그리고 기업들의 IT 인프라를 외주로 관리해주는 MSP 비즈니스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진이 작년 9월 이후에 무려 21개의 기업을 샅샅이 검토했다고 밝혔잖아요. 네,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죠. 단순히 재무제표만 들여다본 게 아닙니다. CEO 필 루소가 최근 산호제에서 열린 최고 수준의 엔비디아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했는데 현장의 열기를 무려 핵에너지에 비유했어요. 아, 핵에너지. 엄청난 표현이네요. 네, 모두가 AI라는 신기술이 가진 파괴력에 엄청 흥분해 있고 누군가는 두려워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현장이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기형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극단적인 가치평가 거품이죠. 거품이요? 요즘 좀 심하긴 하죠. 네, 필루소 CEO가 컨퍼런스에서 겪은 에피소드가 현재 시장의 광기를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그가 컨퍼런스에서 한 창업자를 만났는데 그 회사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은 고사하고 시장에 내놓은 베타 버전 제품조차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아니, 베타 버전도 없다고요? 네, 말 그대로 노트북 앞에 앉아서 코드를 짜고 있는 수준의 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7억 달러, 하나로 거의 1조 원 수준으로 평가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와, 잠깐만요. 매출 0원짜리 노트북 코더가 1조 원의 가치를 부른다고요? 믿기 힘들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거 약간 1849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완벽한 재림 아닙니까? 금이 묻혀있다는 소문만으로 아직 곡괭이 한 번 안 휘둘러 본 사람들이 땅값을 막 수백억 원씩 부르는 미친 상황이네요. 네, CEO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지금 AI 시장의 평가액은 완전히 혼란 그 자체입니다. 만나는 관련 창업자들의 95%가 아직 현실 세계에서 이룬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벌써 막 120피트짜리 초호화 요트를 살 꿈에 부풀어 있다는 거예요. 와, 120피트짜리 요트요? 진짜 다들 단단히 취해 있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거품 속에서 DTST가 취하는 전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 훈련을 위해서 막 GPU 인프라 구축에 한 번에 500억 달러씩 쏟아붓고 있잖아요. 단위가 아예 다르죠, 거기는. 그렇죠. 그 거대 기업들과 직접 경쟁하거나 낙수 효과를 노리는 스타트업의 비정상적인 몸값을 지불하는 건 사실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DTST는 규율 있는 참여 전략을 천명한 거죠. 흥분한 시장 속에서 차가운 이성적인 렌즈를 들이대는 겁니다. 과대 포장된 가치에는 단 1달러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냉철함이죠. 아니, 모두가 흥분에 취해서 아마 요트 사려고 들떠있는 이 골드러시 한가운데서 자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DTST만의 독특한 미디엄 테크 공략법이 등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디엄 테크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DTST의 의도가 명확히 담겨 있어요. 엄청난 자본이 소요되는 인프라 싸움이나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 원천 기술 싸움은 철저히 피하겠다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겠다는 거군요. 대신에 그 첨단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고 소비되는 현실적인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죠. 아까 언급했던 MSP, 즉 IT 인프라 관리 서비스 회사들을 예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 하던 일 하는 곳이죠. 네, 하지만 수많은 일반 기업들의 네트워크와 보안을 매일매일 묵묵히 관리해주면서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대단히 기본에 충실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모든 산업군의 고객들이 다 AI를 원하니까 이 전통적이고 약간 투박한 MSP 회사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자기들 서비스에 AI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려고 막 자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걸 좀 직관적인 비유로 풀어볼게요. 동네에서 장사 제일 잘 돼서 매일 현금이 꼬박꼬박 도는 아주 든든한 국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행을 타서 이 식당 주방장이 뒷주방에서 비밀리에 막 미슐랭 3스타급 첨단 분자요리 신메뉴를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 AI 소프트웨어 개발을 그렇게 비유하신 거군요. 네, 성공 확률을 알 수 없는 그 AI 소프트웨어를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하고 있는 거죠. DTST의 영리함은 바로 그 지점에서 거래를 쪼개는 데서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이 국밥집 전체를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통째로 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데요? 먼저 매일 고객들이 찾아와 돈을 지불하는 확실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즉 MSP 본업 부분만 합리적인 적정 가격에 딱 인수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내일부터 DTST의 장부에 아주 긍정적이고 방어력 높은 현금 흐름이 찍히게 되잖아요.
당장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반면에 불확실성이 큰 AI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거나 옵션 계약을 맺는 식의 창의적인 구조를 짭니다. 옵션 계약이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너희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끝내고 시장에서 실제로 상용화에 성공하면 우리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죠. 아, 그러니까 당장의 확실한 현금 흐름은 챙기면서 불확실한 AI 개발에 수반되는 막대한 연구 비용이나 실패 리스크는 회피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AI 신메뉴가 진짜 대박을 터뜨리면 우선 매수권이 있으니까 그 상방 잠재력, 즉 업사이드는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셈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유행하는 기술을 무턱대고 쇼핑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의 본질인 현금 흐름을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미래의 옵션을 열어두는 진짜 M&A 전략의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머리 진짜 잘 썼네요. 게다가 이들의 철저한 계산은 현재 DTST가 나스닥에 상장된 부채 없는 깨끗한 쉘, 즉 상장 껍데기라는 위치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아, 쉘이라는 게 역합병 이런 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비상장 AI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IPO 절차를 밟는 대신 현금을 쥐고 있는 DTST와 합병하는 것만으로 나스닥에 직행할 수 있거든요. 역합병이나 우회 상장 채널로서 대단히 매력적이죠. 그러면 시장의 비상장 AI 기업들이 막 우회 상장하려고 제안서를 들고 줄을 서 있겠네요. 실제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서두르지 않아요. 대단히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죠. 왜죠? 그냥 아무나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이 그렇게 압도적인 기술과 명확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왜 굳이 막대한 지분을 포기해가며 우리를 찾아오겠는가? 이 본질적인 의심을 고치지 않는 겁니다. 만약 회사가 누군가를 인수합병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덩치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의 주당 가치를 명백하게 끌어올리는 거래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와, 모모한 외형 팽창은 결코 없다. 진짜 단호하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2025년이 DTST에게 25년 동안 쌓아온 가치를 실현하고 주주에게 보상한 해였다면 2026년은 무모한 거품에 휩쓸리지 않고 미디엄 테크와 창의적인 M&A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축하는 해가 될 거란 뜻입니다. 맞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DTST가 밟아온 행보를 하나로 연결해 보니까 이 거대한 체급 조절의 의미가 아주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모든 자본이 막 AI라는 거대한 거품 속에서 120비트짜리 요트를 꿈꾸며 춤을 추고 있을 때 이들은 철저히 현실적인 현금 흐름을 쫓고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자신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어 크고 화려한 서핑보드를 사는 대신 폭풍을 견딜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돛만 남기는 전략이 장기적인 승리를 담보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 혁명인 AI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해볼 문제죠. 수천억 원의 가치를 부르는 노트북 앞에 코더에게 베팅하는 몽상가입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업에 집중하며 미래의 옵션을 챙기는 현실주의자입니까? 다음번 여러분이 핫한 AI 뉴스를 볼 때 과연 그 회사는 진짜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요트를 꿈꾸고만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